엄마 책 읽어주세요. 영어 실력도 없는 제가 과연 엄마표 영어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엄마표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요? 엄마표 영어에 관심이 있는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법한 질문들이죠. 야무지고 따뜻한 영어 교육법의 이지영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영어 선생님은 원어민처럼 능숙한 영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를 잘 이해하고 성향에 맞게 영어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엄마라고요. 가능할 것 같으면서도 선뜻 시작이 안 되는 엄마표 영어. 엄마와 아이 모두가 행복하게 지속할 수 있는 엄마표 영어에 대한 모든 것, 오늘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영어 교육 사이트 쑥쑥닷컴에서 빨강머리앤이라는 닉네임으로 엄마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있는 야무지고 따뜻한 영어 교육법 이지영 저자. 2002년생, 2004년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평범한 엄마입니다. 영어와는 무관하게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아이 둘을 낳고 전업주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영어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있다면 대한민국 엄마 누구나 훌륭한 엄마표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저자에게 듣는 엄마표 영어 노하우,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네, 오늘 야무지고 따뜻한 영어 교육법의 저자 이지영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무지고 따뜻한 영어 교육법.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야따영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네, 요즘엔 또 줄임말이 대세잖아요. 표현을 하던데 네. 본인 소개를 좀 청취자분들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야무지고 따뜻한 영어교육법의 저자 이지영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된 딸 둘을 가진 엄마고요. 예,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했다고 해서 뭐 영어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저는 전직 간호사였어요. 오, 진짜요? 네, 간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음. 아이들 낳고 거의 한 15년 정도는 계속 전업주부였어요. 그래요? 네. 뭐 영어 관련 뭐 학위를 따신 것도 아니고? 네, 전혀 아니에요. 저희 왜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열심히 하고 네. 뭐 사실은 뭐 대학 때도 영어랑 관련된 뭐 간호를 했으니까 별로 그렇게 한 일도 없었고 간호사 시절에도 별로 한 일이 없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표 영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기들 영어책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했던 거지 제가 원래 영어를 뭐 전공을 했다거나 그쪽 관련 일을 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요. 좀 희망이 생기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엄마표 영어를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영어를 왜 해야 될까라고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엄마들이 고민을 안 하시잖아요.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고 영어 때문에 나중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결론은 이걸 누구한테 맡기던지 아니면 엄마가 하던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는 어딘가에 맡긴다는 게 조금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죠. 네, 그리고 영어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애기니까 뭐 ABCD도 모르고 헬로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도 얘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그래도 얘보다는 나는 영어를 읽을 수도 있고 어느 그래도 정도 말은 할 수 얘보다는 있으니까. 아는 단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얘보다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은 일단 내가 아는 거에서부터라도 해보자. 내가 하는 데까지만 하다가 뭐 안 되면은 사교육을 시키더라도 굳이 처음부터 시킬 필요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엄마 케이크 꺼주세요. 엄마와 함께하는 영어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만을 위한 맞춤 교육이기 때문이죠. 엄마표를 하려면 아이의 성향이나 관심사, 집중도 등을 세심하게 관찰해야만 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당연히 대화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게 되면 영어는 학습이 아니라 아이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아기 앞에서 딸랑이를 흔들어주고 동요를 불러주었던 목적이 이게 딸랑이야, 이 동요의 가사를 외워보렴 하려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기와 더 많이 눈을 맞추고 소중한 추억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행복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엄마표 영어는 딸랑이나 동요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마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귀한 경험입니다. 엄마들은 일상에서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것저것 챙겨주며 수많은 상황을 함께 했으니 서로 소통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밥 먹어라, 숙제했니? 샤워하자. 이런 반복적인 대화 외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 정말 많이 하고 있을까요? 아마 생각만큼 많이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조금은 힘들겠지만 아이가 1살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눈을 맞추고 대화를 나누며 엄마와의 시간이 행복한 추억으로 자리 잡게 해주는 것이 해답입니다. 이 일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엄마표 영어라는 수단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이 나이가 첫째 아이 기준으로 몇 살 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첫째 아이는 동요를 들려주고 뭐 음. 동요를 영어 동요를 같이 부르고 했던 거는 거의 돌 때부터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무슨 영상을 보여주거나 그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제 음악 들려주면서 같이 춤추고 따라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한 5살 정도까지는 한글책 읽어주는 데 좀 많이 주력을 했었고요. 글자화로 된 영어 책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는 5세 이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글책을 아이가 읽다가 5세 이후면 자기 주장이 강하게 생기잖아요. 생기고 난 뒤잖아요. 영어 그림책을 갑자기 보여주면은 아이가 거부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나요? 영어 그림책 이전에 이제 그 뭐 동요를 들려주고 같이 놀듯이 그런 과정이 좀 있었었고요. 4세, 5세 초반 뭐 이럴 때부터는 그 간단한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보여줬었거든요. DVD로. 네네, DVD로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담 없이 놀이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가 이제 영어 책도 무슨 학습적인 그런 내용 아니잖아요. 아이들 그림책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책 읽는 거, 한글책 읽는 거에 많이 익숙해졌던 아이였기 때문에 영어 책도 그냥 책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별로 그렇게 거부감 없이 그리고 좀 재밌게 읽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말이 아니다 보니까 네. 가능하면 뭐 그림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정말 몸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형식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오감을 다 이용하는 방법을 쓰는 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점프가 나오면
직접 점프를 하는 거죠. 아이 앞에서. 네, 점프를 하고 뭐 sing이 나오면 이걸 우리말로 뭐 노래하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sing이 나오면 뭐 랄랄랄라 뭐 이렇게 오. 제가 직접 sing을 하고 그리고 뭐 run 하면은 막 이제 달리는 신용을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작과 뭐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책에 나오는 그림으로 그렇게 이해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일일이 해석을 하나하나 해주기보다는 네네.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네. 엄마가 체력이 좀 돼야겠네요. 근데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요즘에 뭐 엄마표 하시는 분들이 왜 액티비티 뭐 이러면서 뭐 맞아요. 책 읽고 나서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일명 뭐 엄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엄마 노가다.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그 체력과 열정이 없어서 엄가다에 해당하는 것들은 거의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달리다라고 해서 정말 일어나서 막 달렸다라기보다는요. 달리는 신용을 했고요. 그렇죠. 점프하는 신용을 했고요. 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색깔과 관련된 어떤 책을 읽었으면 뭐 레드를 알게 됐고 블루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그냥 끝나는 것보다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둘러보고 우리 집에 그럼 레드가 어딨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네. 이제 그거를 엄마가 영어가 되면 뭐 where is red 해도 되지만 사실은 저도 뭐 영어가 유창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레드가 어딨지? 우리 집에 레드는 어딨더라? 뭐 이래서 아이로 하여금 찾게 하는 거죠. 그리고 블루가 어딨더라? 그래서 맞아 그것도 블루야. 그리고 너도 옐로우색을 입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인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둘째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떻게 했겠네요. 터울이 있으니까. 둘째는 원하지 않게 의도적으로 네. 하진 않았어요. 원하진 않았었고 큰애가 할 때 너는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네, 그런 시기였는데 둘째는 이제 어깨 넘어서 배우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면 얘가 이걸 어떻게 알지? 이런 맞아, 순간이 맞아. 오고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떻게 이걸 모르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멍이 상당히 많으면서 껑충 이렇게 올라가는 게 둘째들의 좀 특성이에요. 첫째와 둘째가 좀 다르긴 한데요. 둘째는 좀 더 빨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어가 들어오게 된 거죠. 자기 생활 속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는 조금 빨리 시작했어도 괜찮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건 이게 일방적인 어떤 교육이 아니라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좀 하면서 영어가 좀 습득이 됐었어요. 저는 DVD 같은 거 일찍 보여주는 거 권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둘째는 어쩔 수 없이 일찍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일찍 보게 되면은 안 좋은 점이 아이들이 영상 앞에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거. 일방적으로. 네네.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서 아무런 행동이나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이제 중독으로 빠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둘째는 의도치 않게 빨리 보게 됐지만 그걸 혼자서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보면서 언니랑 같이 막 히히덕거리면서 보더라고요. 대화도 그리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모르면 언니가 막 웃으면 왜 웃어? 막 이러면서 뭐 때문에 웃어? 막 이러면 언니가 또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와. 그 상황 설명을 해주는 거죠. 언니가. 네. 그러면 같이 또 막 웃다가 이렇게 언니 눈치를 살짝 보면서 이게 일방적인 그 주입식이 아니라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래서 얘는 조금 일찍 시작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야말로 이제 첫째가 엄마 역할을 한 거네요. 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책 읽다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엄마표 영어는 아이가 한 명일 때보다 두 명일 때 더 네, 훨씬 쉬워요. 훨씬 쉽고 효과도 크고 네. 시너지 효과도 있고. 네, 그렇군요. 결론은 이제 좀 일찍 노출할수록 좋다. 자연스럽게 뭐 네, 영어, 저는 CD. 노출은 자연스럽게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노출은. 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노출하면 좋은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영어 CD라든지 아니면 이제 DVD는 조금 한 3살 지나고 나서부터 많이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엄마들이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요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은 아이가 어리면 엄마들은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책임감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쵸. 아이가 아직 자기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무언가를 더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미래가 막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불안감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런데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멀리. 아이의 20살까지가 아니라 아이가 온전한 성인이 되었을 때까지를 멀리 보고 좀 지금의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지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 지금 당장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날 거야 라고 생각될 만한 건 사실은 없어요. 네. 영어는 외국어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네. 그래서 이 외국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가장 발달시킬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 인생의 발달 시기 중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시기는 이제 7세 전후거든요. 사실은 네. 그 이제 뇌 발달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외국어를 담당하는 영역은 이제 7세 전후부터 발달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학습적인 외국어를 받아들일 때는 이제 7세 전후로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노출시키는 건 참 좋은데 이게 학습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것들이 아이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거, 예, 너무 학습적이지 않은 거 그런 것들로부터 접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좀 놀이스러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영어는 내가 무언가 성취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난 얘가 너무 재밌고 신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주는 게 이제 유아 유치 시절에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음악을 통해서 또는 뭐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뭐 유아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네. 예, 뭐 놀이법을 전공한 사람들도 그렇죠. 아니다 보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내가 교육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특히 놀아주라는데 나는 놀아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네.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내가 주도해서 놀아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놀이는 아이가 노는 거에 엄마가 동참해 주는 걸 아이들은 제일 맞는 것 좋아해요. 같아. 네. 그래서 아이가 영어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아이가 놀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그거 그냥 같이 동참해서 놀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프로젝트를 꼭 해야만 하고 어떤 액티비티를 꼭 해야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엄마표를 되게 쉽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책을 읽고 나서도 무언가를 안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무언가를 뭐 만든다거나 뭐 쓴다거나 외운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거의 안 했고 책을 읽는 그 시간에 굉장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어떻게 재밌게 읽어주지, 이 책에서 아이가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이거를 잘 설명을 해주지 그런 거에만 좀 더 집중을 했었고 책 읽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 시절에는 재미있는 책을 골라서 재미있게 읽어주는 거. 네. 근데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져요. 힘들어하세요. 맞아, 네. 맞아. 뭘 골라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제 정보들을 고를 때 기준은 이제 제 아이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할 때는 그래도 베스트셀러가 낫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아이들이 이제 좀 많이 보고 네네. 인증이 된 책들. 네네. 인증이 된 맞아요. 책들이.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최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외국인들이 등장해 재미와 놀라움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인데 어쩜 그렇게 한국어를 구수하게 잘하는지 상상도 못한 표현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국인 치고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열심히 영어를 가르치면 아마 외국인 치고는 영어를 꽤 잘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죠. 하지만 원어민처럼 영어를 한다고 해서 글로벌 사회에서 경쟁력을 다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깊이 있는 지식과 사고가 필요하겠죠. 자신에게 편한 언어로 넓고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게임인 셈입니다. 그러니 영어권 사람과 영어로만 경쟁하면 이길 수 없겠죠. 아무래도 영어로 말하려면 생각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요. 결국은 아이디어가 관건인데
그 아이디어는 모국어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서 와, 정말 영재구나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그리고 가끔 영어 신동인 양 빠른 성장을 보이던 아이가 어느 선에서 갑자기 정체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는 쭉쭉 올라가 어려운 책도 곧잘 읽는다는데 잘 따라오던 아이가 주춤거리면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혹시 한글 책의 레벨이 오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기억의 그물, 스키마가 촘촘해야 되는데 모국어로 잘 짜여져 있어야 하는 그 그물이 성글면 어려운 내용이 제대로 걸러지질 않는 것이죠. 영어 단어가 다소 어렵더라도 우리말로 된 지식이 풍부하면 그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도 생소하고 영어 단어도 낯설면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니 재미가 없는 것은 당연하죠. 예를 들어 사회화라는 말의 뜻을 모른다면 소셜라이즈의 스펠링은 외울 수 있을지라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구멍이죠. 그래서 레벨은 높은데 실제 실력은 형편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모 중 한 명이 영어 원어민이거나 유학을 다녀와서 온전히 영어 몰입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굳이 모국어의 도움 없이도 레벨업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모국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영어를 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도 많아요. 이제 한글 그림책과 영어 그림책의 그 읽어주는 비율 같은 거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엄마표 영어를 좀 안 좋게 보는 시선을 가지신 분들은 어린 나이에 아직 한글도 잘 모르는데 영어를 해? 이렇게 또 비판을 하시거든요. 네. 일단 그림책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사실 신경 안 쓰고 네.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읽어주고 네. 있거든요. 아이가 음. 가지고 오는 책은 한글 책이든 영어 책이든 상관없이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살고 우리나라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는 아이들은 당연히 한글 책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한 6세, 7세 정도가 되면 한글 책을 더 읽어달라고 이제 한글과 영어의 구분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한글 책을 더 읽어달라고 그러고 6, 7세까지가 모국어를 담당하는 뇌가 제일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말을 잘하게 되는 게 아이가 너무 신이 나는 시기예요. 아, 그래요. 모국어로 할 수 있는 말이 점점 많아지는 게 너무 신이 나서 자꾸 말하고 싶고 새로운 어휘를 더 알고 싶고 그런 시기라서 한글 책을 더 읽겠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시기예요. 영어 책을 거부하고 한글 책만 읽으려고 해요라고 그 시기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뇌 발달상 굉장히 정상적인 시기라는 거죠. 잘 자라고 있다라는 표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래도 영어 책을 읽어야 돼 뭐 이렇게 강요를 하기보다는 비중을 그 시기에는 조금 줄여주세요. 영어 책을. 대신에 아주 끊지는 말아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 네가 한글 책을 더 읽고 싶어? 그러면 한글 책을 더 읽어줄게. 대신에 영어 책을 아예 안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한두 권만이라도 읽자라고 해서 비중을 좀 더 줄여주셔서 아이의 욕구는 좀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글 책을 많이 읽으면 결국에는 영어 책을 읽는데 굉장한 도움이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영어 어휘를 받아들일 때 아, 그게 이거였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엄마표 영어를 했지만 모국어의 발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한글 책을 안 읽은 날은 영어 책을 못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말이 먼저였던 네네.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살 거고 우리말로 자기 생각을 똑바로 말하지 못한다면 영어로도 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글로 된 한글책을 매일 읽게 했고요. 너무 바쁘거나 너무 상황이 안 되는 날은 한글책만 네, 읽도록 했어요.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영어를 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학원으로 또는 학습지로 등 떠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이의 수준이 어디쯤인지 궁금하고 누군가가 진행 과정을 대신 짜주는 것이 편하기 때문일 겁니다. 학원에 가면 레벨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어느 정도 하면 단계가 올라가는지 도식화하여 보여줍니다. 엄마들은 단계 점수로 줄 세우기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표를 하는 분들 중에도 자기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학원 레벨 테스트를 받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때 어머님의 아이는 문법이 약하네요. 듣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쓰기는 체계가 없어요. 이런 가혹한 평가를 받으면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교육은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아프게 후벼 파서 사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태계에서 사슴을 잡아먹는 사자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사교육 시장이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전략입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교육에서는 내 아이의 개성이 철저히 무시된다는 겁니다. 아이마다 잘하는 과목이 있고 못하는 과목이 있듯이 한 과목 안에서도 잘하는 분야와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가 있죠. 어떤 아이는 단어를 정말 못 외우는데 유추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 책 읽기라면 학을 뜨는데 문법은 의외로 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교육에서는 똑같은 교재로 가르치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내리죠. 그 어떤 학원도 내 아이 한 명에게만 맞춰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종류의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의 학습을 하면 흥미를 느끼는지, 어느 시간대에 집중이 가장 잘 되는지 일일이 고려해 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요일이나 시간조차 마음대로 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사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득만 있을 거라는 환상은 처음부터 던져버려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구워 삶을 수 있을까?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죠? 사교육을 아예 안 시키신 건가요? 보통 이제 엄마표 영어 하면은 네네. 사교육을 아예 배제하고 엄마가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영어는 전체적인 큰 육아라는 틀에서 봤을 때 그 육아의 굉장히 작은 한 부분을 담당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교육도 어떻게 보면 육아라는 큰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교육을 시켜야 된다, 안 시켜야 된다, 내지는 사교육은 엄마표 영어의 반대다 이런 개념보다 네. 엄마표 영어를 현명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교육을 되게 적절하게 이용을 하세요.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것만 네,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거죠. 치고 빠진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용하는 거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교육에 휘둘리고 뭐 남들이 하니까 내지는 사교육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해서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시키는 사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꼭 공부랑 관련된 사교육이 아니더라도 예체능 사교육 네, 많이 예체능 하잖아요. 사교육하고 뭐 피아노 배우고 뭐 이러다 보면은 책 읽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항상 그 생활계획표를 짰어요. 네. 일주일치 생활계획표를 짜서 월화수목금토일 그리고 시간 단위로 이렇게 해서 계획표를 짰는데 짠 이유가 사실은 아이한테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저 자신을 좀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계획표가 없으면 계속 다그쳐요. 너 왜 책 안 읽어? 너 왜 한글책 안 읽어?
숙제는 계획표가 했어? 없으면 오히려 네, 계속 왜냐하면 해야 될 것들은 머릿속에 계속 맴돌잖아요. 피아노 갔다 오면 책 읽어? 숙제했니? 영어 DVD 봤니? 계속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네. 계획표가 있으면 그냥 지금 시간에 뭐 할 시간이지 하고 봐서 지금 노는 시간이면 아이를 터치하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가 뭐 영어책 읽어야 되는 시간인데 안 읽고 있으면 지금 뭐 하는 시간이더라 이제 그렇게 힌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도 계획표를 보고 내가 뭐 해야 되는 시간이면 그 시간에는 그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획표를 짬으로 인해서 아이한테 잔소리하지 않게 네. 저 스스로도 좀 다독일 수 있는 방법이 계획표를 짜는 거였고요. 계획표를 짤 때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던 거는 노는 시간을 확보해 주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2-3시간은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2-3시간은 노는 시간을 딱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독서 시간. 네. 그래서 하루에 독서 시간이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해서 독서 시간을 확보를 했고요. 네. 그 나머지 시간의 사교육들을 배치를 채웠군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이렇게 가상 배치를 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노는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독서 시간이 사라져버릴 경우에는 사교육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중에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쉬워도 가지치기를 좀 하자. 그런 방법을 썼어요. 보통 이제 사교육부터 엄마들이 네, 그러다 채워 보니까 놓잖아요. 계속해서 가지들이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저희가 식물을 키워봐도 어느 순간에 가지가 너무 많아지면 얘가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얘를 가지치기를 하려면 되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쵸. 어떤 가지를 잘라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얘를 살리려면은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버리는 게 필요해요. 네, 현명하게 잘 버리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한 시간표를 가지고 아이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노는 시간도 굉장히 충분했고 예, 독서 시간은 아주 확실하게 확보를 해줬었고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 계획에 거의 맞춰서 이제 오신 건가요? 네, 거의 6학년 때까지 1년에 4번을 짜는 거죠. 1학기, 2학기, 여름방학, 겨울방학. 네. 그렇게 계획표를 짜고 뭐 한 번 짰다고 해서 그대로 지킨다기보다요. 아이랑 네.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렇게 일주일 해봤더니 어땠어? 뭐 힘든 시간은 없었어? 그래서 엄마 내가 뭐 영어책 읽고 나서 바로 수학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럼 영어책 읽는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옮길까? 그러면은 요 시간하고 바꿀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정을 해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6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도 계획표를 짤 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자기 주도가 되는 거죠. 시간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짜는 게 나한테 훨씬 편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지금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서는 거의 제가 터치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계획 짜고 알아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습관을 딱 잡아놓으면 초등학교 때 오히려 그 이후가 편해지네요. 네네. 사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사춘기 오고 이래가지고 네.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네. 자식을 왜 낳았을까 뭐 이런 후회를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 없으신 건가요? 네, 저희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네. 지금 너무 평화로워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와.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각자 뭐랄까요 1인분씩의 역할을 다 해주는 거죠. 자기 역할들을 제 손이 굳이 가지 않아도 생활은 좀 잘 잡힌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표 영어 아웃풋뿐만 아니라 아이들 습관도 잡고 네네.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또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 책 좀 읽어주세요.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슬럼프가 생기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습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슬럼프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영어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서 3, 4년간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책을 읽어주거나 읽게 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몸이 아픈 날은 읽는데 1분도 안 걸리는 아기책을 읽어줬죠. 사실 그런 날은 아이들이 아니라 제가 꾀를 부리고 싶어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1, 2분 때문에 무너지기가 싫었습니다. 아이들 양치 습관 잡아줄 때처럼
간단하게라도 하고 넘어가는 거야 라고 강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어책 읽기는 늘 해야 하는 하루 일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조금 귀찮은 날이 있긴 하겠지만 나는 왜 세수를 해야만 하는가? 나는 왜 밥을 먹어야 하는가? 날마다 고민하고 짜증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영어책 읽기가 매일 해야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된다면 마치 세수하듯, 하루 세끼 밥 먹듯, 양치질하듯, 자기 전에 엄마랑 뽀뽀하듯 그렇게 생활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영어책 읽기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묵묵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아이가 영어를 심하게 거부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슬럼프 정도가 아니라 영어책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DVD나 CD 소리가 들리면 화를 내는 수준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엄마는 여기에 굴복하면 안 돼 라는 생각과 이러다가 영영 아이가 영어랑 담싸하면 어쩌지? 걱정도 되면서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만 쉬게 해줄까 하는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렇게 되기까지 아이뿐 아니라 엄마가 받았던 스트레스도 아이만큼 심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며칠 정도 영어를 쉬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더불어 엄마의 욕심이 과했던 건 아니었는지, 아이의 요구를 무시했던 건 아닌지, 아이 수준보다 어려운 것들로만 채워진 환경을 만들어준 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한 점이 있다면 미안했다고, 힘든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해서 속상했겠다고 사과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아이의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영어 관련 활동 중 그나마 가장 스트레스를 덜 주는 것이 있다면 딱 그것 하나를 붙잡으세요. 영어책 읽기는 싫은데 DVD 보는 건 조금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서너 달 DVD만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면 현재 하던 수준에서 확 내려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학으로 치자면 곱셈 하는 아이에게 덧셈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 반발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올라간 단계들인데 다시 1년 전, 2년 전 책으로 돌아가요? 하며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속도는 처음과 같지 않아요. 더 재밌게,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될 테니 괜찮습니다. 그만두는 게 문제지 복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느다란 끈이라도 잡고 있다면 다시 서서히 속도를 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너한테 들인 시간과 돈이 아까워. 다시는 너랑 영어 안 해.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새로 시작해야 할 때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 괴로울 수도 또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영어 자체를 완전히 끊지는 마세요. 아이가 영어를 거부했던 진짜 이유는 영어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영어를 하면서 받았던 강압과 낮아진 자존감, 시간에 쫓기는 생활 등에 대한 거부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강연 다니면서 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은 적은 없었는지 그게 궁금할 아니면 것 같아. 엄마표 영어 하신 분들은 엄마표 영어가 너무 행복했다고 다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 날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 날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가 내 뜻대로 진도도 나가지 않는 것 같고 삐딱한 자세로 앉아서 듣고 이러면 좀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매일 저녁마다 난 정말 안 할 거야. 다시는 안 할 거야. 이 생각을 매일 저녁 생각하고요. 진짜요? 매일 아침 다시 제로선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그게 부모 자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 아닌 어떤 관계에서도 사실은 화가 나고 나를 화나게 한 상대에 대해서 그 다음날 제로에서 시작하는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됐든. 누가 나한테 요만큼 화를 나게 하면 그 다음엔 용서했다 하더라도 그 앙금이 이렇게 남아있고 남아있죠. 또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이게 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 자식 간에는 제가 나를 너무 화나게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다음 날도 아니야. 한 자는 몇 모습만 봐도요. 자는 모습만 보면 세상에 마음이 너무 짠하고 맞아요. 내가 얘한테 왜 소리를 질렀을까 너무 천사한테. 미안하고 내가 이러려고 엄마가 된 게 아니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미안해지죠. 그리고 아이가 삐딱하게 나올수록 또는 이렇게 좀 끌고 가기가 힘들수록 그런 아이일수록 남한테 맡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더욱더욱 들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아이가 남에게 갔을 때 그 남은 또 얼마나 얘가 미울까 맞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모범생인 아이들은 어딜 보내놔도 괜찮아요. 어디 가든 이쁨 받는 애들은. 그런데 나를 너무 화나게 하는 아이는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내가 얘를 끝까지 사랑하고 다음 날도 또 그래도 나는 얘를 포기할 수 없어 하고 이렇게 다가가는데 속 썩이고 말 안 듣고 삐딱하고 이러면은 미운 마음이 들죠. 예, 그래서 어려운 아이일수록 더 엄마가 품어야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지만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그러니까 그날 매일매일 행복했어요라기보다는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행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나랑 이렇게 부딪혔던 시간들 또 내가 또 마음을 내려놨던 순간들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행복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도요. 어제까지 얘가 이걸 못 읽었는데 와 우리가 실갱이를 했었고 힘들었지만 그 다음날 됐는데 얘가 이걸 읽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계속 직접 겪잖아요. 네. 뭐하고 비슷하냐면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얘가 고개를 들고 어머 뒤집었어. 그리고 어느 순간 어머 첫 발을 내디뎠어 하는 그 감동의 순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기적 같은 순간들이거든요. 네. 우리는 되게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가 앉고 걷고 말을 하게 되고 이런 거는 기적이에요. 맞아. 왜냐하면 못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감동의 순간들을 제가 엄마기 때문에 계속 함께 했었잖아요. 근데 모든 과목을 다 사교육으로 돌려버리면 그 감동의 순간들을 엄마들이 다 놓치세요. 얘가 이 말도 할 줄 알았어? 뭐 이것도 알았어? 하는 그게 날마다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힘들지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과 행복은 반대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힘들지만 행복할 수 있거든요. 사실 육아가 힘든 만큼 행복해요. 네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딱 그건 것 같아.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행복하다라는 거를 우리는 뭐 신나고 즐겁고 이제 그런 걸 행복하다라고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네. 육아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이를 키워서 행복했어요라고 말을 하는 건 이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너무 공감된다. 팟캐스트 듣고 싶어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야무지고 따뜻한 영어교육법의 이지영 저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영역별로
엄마표 영어 노하우 더욱더 자세하게 공개할게요. 2주 후에 만나요.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Your name.